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으킨 명백한 폭동이다. 세월호 죽음의 구판. 아니 10년도 더 지난 세월호를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정말 속이 시원한 발언들을. 이재명은 이제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법원에 과시하는 거죠. 법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이런 상황을 흔들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마라. 이재명이 대통령 영수회담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 뜨는 사람인데 일개 판사가 날 건드려? 이거거든요. 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사실상의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뭐 미국이 받쳐준다 이런 건 뭐 전통적인 해석인데 지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발전된 테크노 기술들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은 사실 미국 방공망과 비슷하지만 그 똑같은 걸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걸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페이트리엇과 똑같은 형태로 페이트리엇이나 엘셈이나 이런 것들 좀 고고도 미사일 그리고 중고도 저고도 그리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형태의 방공망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 20여 년 정도 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독자적으로 만드는 이 아이언돔이나 미국과 함께 만든 다윗의 돌팔매나 에로2, 에로3는 요건 이제 엘셈, 페이트리엇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든 거죠. 하여간 전부 독자 개발 내지는 미국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근데 워낙 이렇게 다중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그 웬만한 순항 미사일이나 웬만한 자폭 드론 같은 걸로는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방공망으로 구축해서 막으려고 하는 데가 헤즈볼라하고 맞붙어 있는 레바논과 국경 지역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리고 가자지구와 근접한 그쪽 텔아비브 쪽 그쪽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방어망을 구축해서 막으려고 하는 곳이 일단 상당히 좁고 그렇게 넓게 퍼져 있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쏘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교적 RPG 형태의 로켓 아니면 순항미사일 아니면 드론 뭐 이런 이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이나 다윗의 돌팔매 같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더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쐈던 것도 거의 99%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사실 현대 무기체계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사일이나 로켓 요격하는 요 시스템입니다. 페이트리엇이나 이 엘셈 같은 그리고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들인데 사실 그냥 옛날식으로 말하면 총알로 막는 거잖아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을 쏴서 막는 그게 이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실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이 로켓이나 미사일이 총알보다 훨씬 빨라요. 총알은 기껏해야 음속의 2배까지 못 갑니다. 이 총을 쐈을 때 마하 1은 넘을 텐데 빠를 때 나중에 늦어질 때는 뭐 그냥 돌 던져서 날아오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돌 던져서 날아오는 수준으로 총알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처음에 막 쏴서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음속을 좀 돌파하는 속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마하 1에서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순항미사일은 그 정도. 보통 이제 크루즈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들은 음속을 보통 못 넘는 속도니까 그나마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막판에는 마하 3, 4,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도를 가지고 잡으려면 이거보다 속도가 거의 2배, 3배 빨라야 되니까 그걸로는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쐈을 때부터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 날아오는 방향에다가 이 미사일의 타이밍을 맞춰서 딱 그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동시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요격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 날아오는 거 앞에 딱 갖다 놓는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전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를 그렇게 빨리 단 몇 초, 몇 분 만에 계산해서 이 궤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조정을 해서 특히나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온다고 치지만 요격하는 거는 이 요격 미사일들 날아가는 거 보면 계속 이게 방향을 조정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방향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요. 저는 이 아이언돔 이거를 좀 우리도 들여오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언돔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돔은 기본적으로 아이언돔이라고 붙인 이유는 방어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돔을 쳐가지고 맞겠다 이거거든요. 저 보시면 정말 그 우리 예전에 그 마징가 제트 만화 보면 그 연구소에 보호막이 딱 쳐지잖아요. 돔 형태로 연구소에 보호막이 방어막 하면 방어막이 빵 쳐진 다음에 그 방어막으로 뭐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면 방어막에서 빵빵빵빵 막혀가지고 방어막이 보이진 않는데 투명한 방어막이 있어서 그 방어막이 날아오는 무기들을 다 잡아채서 밖에서 터트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이언돔이 거의 그런 거죠. 실제로는 막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어떤 특정 선 이세로 못 들어오게 날아오면 그 막 안에서 쏴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면적이 국토 면적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또 이 방어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 폭이 굉장히 넓고 길어서 이걸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동부전선 쪽 강원도 쪽은 굳이 안 막아도 된다고 쳐도 거긴 뭐 별게 없으니까 서부전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서부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강화도 이 인천공항 있는 데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인천공항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경기도 밑에 끝나는데 뭐 평택이나 이 정도까지 밑으로 쭉 미군 기지는 막아줘야 되니까 평택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서산 이 정도까지 벽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돔이 아니라 아이언 돔이 아니라 아이언 월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 서울 하나만 딱 맞겠다라고 하면 아이언 돔을 서울 크기만큼의 돔을 짜서 딱 막으면 되는데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주변에 그리고 뭐 주요 시설들이 많잖아요. 이제 반도체 시설들 막 왕창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 막아줘야 되니까 아이언 돔 정도가 아니라 아이언 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이 쏘는 이 로켓 수준이 아니고 북한이 쏘는 거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도입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그런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아이언 돔 수준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거죠. 더 강력한 방어망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핵심은 또 모사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몇 호실에서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마스나 이란 혁명수비대 아주 핵심의 정보원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 하마스 지도자가 묵는 방을 알아가지고 그 하마스 지도자는 항상 이란 그 테헤란에 오면 그 호텔에 묵는다는 거예요. 그 호텔 그 방에. 그러니까 그 호텔 그 방에 이번에도 오면 거기 묵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묵고 근데 사실 호텔이라고 해봤자 하루 종일 호텔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시간에 터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딱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빵 터트려서 잡은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뭐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일단 너무 멀고 섣불리 미사일 같은 거 쐈다가 요격당하면 이란 가오만 완전 상하는 거죠. 지금 이란이 나름 뭐 아랍에서 반미의 맹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미국 세력에 맞서는 맹주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공격을 해보니까 허당이다. 종이호랑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망신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 역시 평화를 가져오는 건 강력한 유비무한, 강력한 방어책,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동맹.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력한 건 동맹 국가들의 확실한 지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지스함 같은 걸 파견해가지고 방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방공망 정보를.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강한지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장관의 청문회. 물론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 또 뭐 야당이 뭐라고 하던 간에 어차피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장관들이 청문회에서 주눅들 게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 표명에 당당해야 된다. 자신의 과거 발언이 뭐 이제 와가지고 야당이 좀 문제를 삼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중간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끝났어요. 근데 뭐 소신 발언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소신 발언들에서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일단 파행을 맞은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아니 일제 때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에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년을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우리 국적들이 다 일본 아니었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나라를 뺏겼으니까 당연히 우리 선조들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라고 하니까 이거 일본이지 그럼 일본이 아니냐.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떻게 한국일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19년이 건국이라고 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간은 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영토 주권 국민인데 국민만 있다고 국가냐 이거예요. 당시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 구조선인들이 그게 그 사람만 가지고 국가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영토하고 주권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헌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도 우리가 마치 통치권이 미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적, 훈시적, 법률적으로 법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언적이고 훈시적이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 가보면 별의별 법 다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폐지하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법들 보면 황당무계한 법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법들 다 지키나? 안 지키죠. 법 집행기관들도 그걸 강요하지도 않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된 규정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낙태죄가 사실상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헌재에서 아예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선언적 내지는 심정적 내지는 희망적인 거나 회고적으로 우리가 48년을 건국으로 하기보다는 임시정부의 창립을 우리의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역사 해석의 한 견해. 이건 모르지만 국적이 40년에 어디였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없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역사관의 문제니 어쩌냐고 야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는데 참. 아니 왜 이런 논쟁이 지금 70년이 8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런 논쟁으로 세월을 낭비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게 다 그겁니다. 반미는 잘 안 먹히죠. 반미는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반미는 아예 안 해요. 반미는 안 하지만 반일은 아직도 좀 먹히니까 반일 파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우리가 그런 책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지만 반일로 장사가 되니까 끊임없이 반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제 광우병은 안 먹히니까 반미의 한편으로 광우병을 했지만 너무 미국 유학 가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니까 미국 가서 밥 잘 먹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반미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2002년만 하더라도 미선이 호순이 할 때는 완전히 반미로 날아 넘어가는 것 같았죠. 무슨 아이폰은 쓰고 테슬라 사고 다 그러는데 무슨 반미입니까? 반일은 아직도 장사가 되니까 하고 있지만 여기에 국민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서 맞느냐 이건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본 여행을 1년에 몇백만 명씩 갔다 오는 분들이 넘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무슨 그 일본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다. 일본 가요를 방송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도 지금 없죠. 당당하게 그냥 이웃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GDP도 올해 또는 내년에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지금 앞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독도 지우기라는 말도 안 해. 아니 독도 지우기는 자기들은 그 한반도기에 2018년 한반도기에 보면 독도를 빼고 그렸었거든요. 그 전에는 한반도 깃발에는 다 독도를 넣었었는데 그걸 빼고 그려서 독도 왜 뺐냐 그랬더니 당시 황희가 아니 독도가 우리나라인 거
모르는 사람 있냐? 그러면서 지웠다라는 거죠. 사실은 독도 얘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미친 짓 하는 건 뭐냐면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 내는 거죠.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미친 개지랄이에요. 아니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다가 광고하는 일이 있어요? 울릉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합니까?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거면 울릉도도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제주도도 우리 땅이고 홍도도 우리 땅이고 거제도도 우리 땅이고 마라도도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 분쟁이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 어느 나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혼자 막 이거 우리 땅이라고 간도는 우리 땅 이렇게 광고를 내요. 북간도 그러니까 길림성 뭐 지린성 이런데 우리 땅이라고 광고를 내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본이 똑같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끄럽게 하는데 센가쿠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센가쿠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센가쿠죠. 근데 중국이 센가쿠의 영유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요. 우리 독도처럼 독도에 일본이 문제 삼는 것처럼 센가쿠는 중국이 맨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방 5도 그러니까 사할린 주변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본이 끊임없이 또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뭐 러시아하고 문제는 별개로 치고 센가쿠하고 독도가 정확하게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센가쿠가 우리 땅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헌재 결정은 결정이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자기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왔고 정치를 같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을 사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나도 뇌물을 받은 거다. 제주 4.3 사건 그건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으킨 명백한 폭동이다. 세월호 죽음의 구판 이것도 아니 10년도 더 지난 세월호를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정말 속이 시원한 발언들을 했다. 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었다. 이 말을 했더니 요거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많이 생각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아니 조국 수사하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우파들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조국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 민주당이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또 뭐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본다.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과를 하진 않고 만일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과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아픈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모질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아주 청문회가 오랜만에 시원했다. 시원했다. 지금 초이초이님이 위안부 소녀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설치하는 거 정말 쪽팔리다. 아니 그러면 왜 위안부만 합니까? 왜 위안부만 해요? 그 청나라 때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삼전도에서 삼보 구고두를 한 다음에 청나라가 요구해가지고 뭐 20만인가 30만의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청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호나라 그 오랑캐한테서 돌아왔다. 환향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환양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왔던 환양녀들부터 시작해야지. 청나라에서 그 위안부 비슷하게 소녀상 해가지고 중국에다 설치를 하지. 환양녀들 기념 동상. 자, 뭐 박찬대,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다들 김문수 장관 후보자 뭐 철회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지명하지도 않았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또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8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경기도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이렇게 협상과 절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냈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될 땐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 뭐 여러분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링컨이
무슨 노비들, 그러니까 노예 해방하고 그냥 원칙주의자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그랬을 걸로 생각하지만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링컨이 어떤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다양한 방법을 그야말로 소세지하고 법은 만드는 걸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처럼 정말 온갖 더러운 거를 속으로 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게 정치죠. 근데 김문수 장관은 장관 후보자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해서 결과를 낼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민주당이 저렇게 발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돼서 정말 성과를 내면 제대로 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가 자신들한테 이 정부가 하여간 뭔가 잘 해나가면 잘해갈수록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발악들을 하는 거죠. 김남국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야 이원석이 가고 한동훈이 물러나고 이원석이 가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좀 검찰답게 일을 하고 있다 느껴지는 게 아니 김남국도 왜 이렇게 끌었어요? 결국 이걸로 기소할 거면? 결국 위계에 의한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는데 이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처음부터 너무 명백해 보였었는데 결국 이거 하나로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를 하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 나머지 무슨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거는 사실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이건 그쪽에서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쪽에서 김남국한테 전해줬다라는 거를 까기 전까지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수사라는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구나. 요건 가능하구나. 요건 불가능하겠구나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왁구를 딱 짜서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사람들이 의혹 가지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는 만일에 코인 회사 쪽에서 우리가 김남국이한테 정보 줬습니다. 이런 제보가 나왔으면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부터 안 되는 부분 빨리빨리 털고 누가 돈을 줬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럼 계좌를 털어가지고 딱 봤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적이 없고 지가 만들어서 번 돈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랬으면 그 계좌만 보면 뭐 뻔한 건데 진작에 기소를 했어야지. 이제는 김남국이가 입을 좀 닫겠네요. 법원에서 강재원 부장판사 저희가 강재원 부장판사 이제 인터넷으로 양력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뭐 박문지 지사 6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건 뭐 100% 야당 편인 거죠. 뭐 판사가 야당 편인 거 할 수 없어요. 본인이 뭐 호남 출신이거나 뭐 해가지고 골수 본인이 민주당 편이다. 야당이다. 라고 하면 저렇게 판결하는 거죠. 두 명으로 된 방통위에서 임명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결과가. 그런데 이미 고법에서 YTN에서 했던 거는 괜찮다라고 인용한 판결이 있어요. 고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고 난 2명은 인정 못해. 이러면 방법 없어요. 항고해서 고법 가야죠. 고법 가서 고법 부장의 판결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3심제인 이유, 판결이 3심제인 이유는 중간에 한두 판사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국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르도록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안 따르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렇게 되면 시간이 지금 하루바삐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또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게 된다. 이건데 항고심 지켜봐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항고해야 돼요. 바로. 뭐 판사 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뭐 판사들 중에 우리법 연구에 판사들의 한 10몇 % 있었어요. 판사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항고해서 MBC 제3노조 쪽에서는 삼권 분립을 유린한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항고를 빨리 해가지고 항고심을 빨리 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추석 전에 이재명은 이제 퇴원했다는 거죠. 네. 이번도 자기 맘대로, 퇴원도 자기 맘대로. 추석 전에 진행하겠다. 추석이 18일 아닌가요? 확 밀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만나서 해봤자 이재명 입장에선 한동훈 띄워주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니까 오히려 좀 김을 빼자. 이재명이 한동훈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건 28일 내일부터 당무 복귀를 한다는데 오늘 퇴원하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법원에 과시하는 거죠. 법원으로 하여금
나의 이 스테이터스 퀘어, 현재의 이런 상황을 흔들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마라 라는 경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영수회담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 뜨는 사람인데 일개 판사가 날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순응해서 그냥 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도 언제 뭐 판사 그만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삼권 분립이고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고 판사는 양심과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특권은 없다, 특권층도 없고 특권적 지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판사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한동훈은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재명의 그런 작전에 말려드는 거고, 그러나 한동훈은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대표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재명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외에는 이 두 사람이다라는 걸 확고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니까 누가 더 플러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10월달, 11월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과 만나진 않죠. 만날 이유가 없고 10월, 11월 선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겠죠.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여권만 12개라는데 이 공작원이 현장에 없었다. 아태평화 국제대회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70만 불을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용철이라든지 김성태라든지 리호남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리호남은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공식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 있었던 거다. 그러나 분명히 돈을 300만 불 중에 200만 불은 조평통으로 직접, 200만 불은 당에다가 직접 주고 100만 달러는 리호남에게 주는 걸로 정리해서 300만 불을 건네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오지도 않은 리호남이 어떻게 70만 불을 받냐라고 대변인 논평을 냈어요. 재판을 민주당이 해,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뭐 얘기거리 된다 싶으면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내. 그래야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골 때리는 재판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한테 딸려가다가 결국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는 무조건 뛸 거고, 민주라는 이름 자체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다른 민주를 붙여서 하여간 더민주라는 이름은 유지할 수가 없을 거다. 이재명과 함께.